반갑습니다. 3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환경행동 연구의 역사, 동향 전망이라고 하는 챕터 2를 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 강의에서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한번 읽어보면 좋기는 한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간 행태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발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의를 특별히 진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챕터 3번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페이지가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고요. 강의 내용은 환경과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볼게요. 네, 첫 번째 나오는 게 환경과 감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빨갛게 표시된 것만 보면 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할 때 건축이 놓이는 장소라는 물리적 환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태론이지만 이 행태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특정 지을 수 있는 특성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항목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구상에 같은 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 확률이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같은 건물 타입이라고 해도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1920년대에서 30년대쯤으로 넘어갈 때 어떤 건축 사조가 있었냐면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르꼬르비지의 그 건축 5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설계를 하면 보편타당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이러한 건물들이 장소라고 하는 거를 빼놓고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이 좋은 건축물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뒤에 건축가들은 이런 게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거는 장소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대로 가면서는 이런 국제주의 양식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형태와 컨디션을 갖는 건축물들을 여러 곳에 짓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여기 장소와 동일시되는 건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건축에서 장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이트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대지가 지어질 그 조건들, 환경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건축물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장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물리적 환경에 있다고 본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면 이 장소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우선시 되는 것 첫 번째는 대지라고 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 건물이 지어질 대지, 이 대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면을 지하로 파거나 지면을 원래보다 더 북돋을 수도 있다. 이거는 성토 또는 절토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를 파게 되면 그 지하 공간이 다른 부수적인 기계 장치 없어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대지 자체의 조건으로서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리적 환경 요소 중에서 대지가 놓이는 동서남북 방위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방위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는 한국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 방위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햇빛이 집으로 이제 창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오는 정도,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 그것이 아침에 들어오는가, 낮 시간에 들어오는가, 저녁 시간에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라고 해서 나오는 게 보면 주택에서 침실은 보통 아침에 해가 뜨는 동쪽에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뜨자마자 불을 켜게 되는데 안방이 그러니까 침실이 동쪽에 창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햇빛이 아침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불을 켜거나 또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깨겠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저녁 시간대에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벽이 막아주겠죠. 침실로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잠을 자거나 이럴 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많이 배치를 하죠. 남쪽에 배치한 이유는 낮 시간에 주로 거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심부터 저녁 시간 전까지 거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특별히 불을 켜지 않고도 자연광만으로도 활동하기에 편리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실은 대체적으로 남쪽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실을 남쪽에 배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실과 대응하는 북쪽에는 주로 창고 또는 부엌 이런 공간들을 많이 배치하게 됩니다. 배치상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창문을 거실과 부엌 쪽으로 열었을 때 환기가 잘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맞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됩니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동서남북 방위를 이용해서 공간 실 배치만 잘 하더라도 특별한 기계 장치가 없더라도 우리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위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별로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일사량이라고 하는 여기 일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빛이 많이 들어오느냐, 강한 빛이 비추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지의 방위도 중요하지만 위도와 경도를 알고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각도 일사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바람, 그 다음에 비와 눈 이런 기후적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저랑 프로그래밍 시간에 2학년 2학기 프로그래밍 시간에 설명을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 눈이라고 하는 게 지붕에 쌓이게 되면 지붕의 하중이 많이 받게 됩니다.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붕이 엄청 튼튼하고 강하게 지어야 되겠죠. 이걸 버틸 수 있게 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설계를 눈이라고 하는 게 잘 흘러내릴 수 있게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지붕에 최대한 적게 쌓이고 흘러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대한 넓적한 것보다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다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 뾰족하게 지으면 자연스럽게 눈들이 쌓이지 않고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평지부로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하중을 적게 받고 설계에 유리하겠죠. 평지부로 했을 때 눈이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를 아주 튼튼하게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설계를. 이랬을 때는 뭐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사용성 면에서 유리하지가 않죠.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후적 조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는 게 매우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인간 행태학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한테 매우 불합리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행태를 반드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면 감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두뇌, 그 다음에 감각의 중추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람의 뇌에서는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가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행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가 되면은 인간 행태학을 반영한 좋은 건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가 시각입니다. 여기 보면 시각이 건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서 시각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시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우선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자극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공간의 크기, 그 다음에 공간에 막힌 곳과 개구부가 어디,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 색상, 그 다음 밝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정보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우리가 설계로 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3차원 설계를 배우게 될 텐데 형상 정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3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정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텐데 이 형상 정보에 시각을 통해서 형상 정보가 만들어지고요. 추가적인 정보들이 각각의 부위별로 쪼개져 있는 객체들의 추가적인 정보들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정보들이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정보는 시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들어오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생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동공을 통해서 들어와서 수정체를 지나면서 이게 상이 뒤바뀌죠. 망막에 상이 뒤집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뒤집혀져 있는 시각 정보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똑바로 되어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머리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통해서 하나의 물체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각도가 서로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근이라고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각이기 때문에 빛 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빛 환경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수능, 암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때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어요. 실외가 밝을 수도 있고 실내가 밝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게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두운 공간과 밝은 공간이 있을 때 지나치게 밝은 공간과 지나치게 어두운 공간이 붙어 있어서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또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갈 때 명수능 또는 암수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명수능 또는 암수능이 생겼을 때는 사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 밝을 때 보는 방법과 어두울 때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그 세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던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가면 너무 눈이 부셔서 또 안 보인다던가,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럼 이런 그런 암수능이나 명수능에 발생하게 되는 이런 좀 불쾌한 그 순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없애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이러한 효과를 극적으로 이용하는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명수능 또는 암수능 반응을 이용해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좀 조절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빛 환경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걸 이용해서 시지각 형태를 고려하여서 건축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도나 계단 등 밤낮 구분 없이 고르게 밝은 조명이 필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가 너무 어두우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문이 있어서 문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또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단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다칠 수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이런 명수능이나 암수능이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밝기, 즉 조도라고 부르는 거를 조절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무엇으로? 조명으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요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빛 환경을 이용해서 각 건축 공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밝기와 주의사항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이 그 건축 공간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한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 환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거는 필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빛 환경을 이용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면 암수능 또는 명수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이는 이게 르코르비제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들입니다. 여기 롱샹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투레트 수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엄청 어둡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 밝죠. 이게 천창이 뚫려 있어서 위에서, 여기가 천창입니다. 여기서 빛이 이렇게 해서 지하 공간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축적인 효과를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내에서, 이 건물의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이쪽 벽체를 바라봤을 때 햇빛이 이렇게 해서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창문의 모양을 다르게 함으로써 빛이 들어가는 형태가 각각 다르게 느낌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빛을 이용한 원리들을 잘 이용했다라고 해서 건축물에서 빛을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 감각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공간적인 풍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빛 환경을 이용했을 때 연출할 수 있는 공간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뭐 가시광선이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이지만 그 외에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그 다음에 뭐 열섬 현상,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자연환경 면에서 뭐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언급되고 있는 게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 건물이 뜨거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게 있냐면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는 특별히 뭐 냉난방을 해주지 않더라도 어, 자연광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비닐하우스 안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그래서 식물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 그 원리가 빛이 들어가게 되면 빛이 한번 비닐을 통과해서 들어간 빛들이 다시 비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게 비닐하우스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한낮에 빌딩이 커튼홀로 만들어져 있어서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이라서 들어왔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도 에어컨을 트는 거에 비해서 뜨거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가
시원해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쾌적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편한 단점이 되는 건데, 이때 발생하는 게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온실 효과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우리가 창문이 있어서 밖을 쳐다보고는 싶지만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조절함으로 인해서 내부 환경의 쾌적함도 유지하고 우리가 시각적인 쾌적함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설비라던가 창호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여기서 말하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유리로 통유리로 만든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그거에 대응한 적절한 설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빛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 색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명수능, 암수능,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환경 측면에서는 온실 효과를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공기층이나 유리를 지나는 빛은 특이한 물리적 특성이 있는데, 공기층이나 유리는 짧은 파장은 통과할 수 있는데 긴 파장을 가진 빛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를 통과할 때는 짧은 파장은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왔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려면 통과하면서 단파장이 장파장으로 변해요. 그래서 빠져나갈 때는 장파장이기 때문에 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 공간에서는 자연광을 충분히 이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공간과 시간에 필요한 자연광을 항상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명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백열등 또는 형광등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고요. 이때 이런 전구를 사용했을 때 실내 밝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이 밝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도, 그리고 단위는 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실내는 300에서 50 럭스 정도 되는 밝기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높은 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탠드 같은 거를 켜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300에서 500이 아니라 한 5, 600 또는 뭐 6, 700 정도 되는 럭스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실내에 우리가 어둡지 않게 불을 켜놓을 때, 거실에 불을 켜놨을 때는 300 내지 500 정도 되는 럭스의 조도를 갖게 되고요. 밤거리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로등이 조금 켜져 있는 정도의 밤거리가 우리가 20에서 50 럭스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이 밝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설계하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촉각이고요. 촉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촉각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만졌을 때 어떠한 재료를 만졌을 때 이게 얼마나 부드럽냐, 매끄럽냐, 또는 거칠거칠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실내에 거실이나 안방이나 이런 공간에서 생활할 때는 만약에 벽이 너무 거칠어, 그러면 생활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좀 매끈한 재료를 써야겠죠. 근데 콘크리트는 특징 자체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감재라고 부르는데, 실내에 붙어 있는 마감재는 내장재, 실외에 있는 재료는 외장재라고 불러서 그 기존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재료에다가 마감재를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경우에 따라서 거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내에서는 페인트를 칠하거나 또는 벽지를 입히거나 이렇게 해서 매끈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벽에 우리가 부딪히거나 이렇게 쓸키거나 했을 때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거는 촉각의 측면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안경. 이 촉각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만졌을 때 느끼는 감각
것과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뜨거운가 차가운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이 열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만졌을 때 느끼는 것들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대류 현상에 있어서 공기가 몸에 닿았을 때 쌀쌀하다 또는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피부가 이런 열환경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지나치게 온도가 낮거나 이러면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너무 습해도 사람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적정 범위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를 건축물 형태 자체로서 조절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마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습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이랬을 때는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는 HVAC, 그러니까 뭐 에어컨, 제습기 이런 걸 이용해서 습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습도를 떨어뜨려 버리면 조금만 습도를 떨어뜨려도 똑같은 온도지만 좀 시원하게 느끼는 피부가 시원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한 설계를 우리가 좀 해줘야겠죠.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이런 것들이 열환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몸에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방출되는 열보다 기온이 높으면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는 너무 추우면 몸에서 발생한 열이 거꾸로 뺏기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불쾌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실내 환경을 우리가 계획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는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분석된 그런 게 많지가 않아서 미국에서 분석된 자료를 우리가 주로 많이 가져다 쓰는데 유명한 데입니다. 미국 냉난방 공조 기술자 학회라고 해서 아슈레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슈레라고 하는 데서 이런 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설계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쾌적성을 느끼는 범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있죠. 겨울철에 쾌적성을 느끼는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름철에 느끼는 쾌적한 범위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2점 세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겨울철과 여름철에 느끼는 쾌적한 범위가 똑같지가 않아요. 1번 똑같지가 않고요. 두 번째 온도가 여기 20도 그 다음에 26도인데 여름철에는 이렇게 내려오면 1, 2, 3, 23도 정도 23도일 때 똑같은 온도입니다. 23도일 때 습도가 여기 60% 여기 30%입니다. 습도가 60% 정도가 되면 특별히 그러니까 60%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23도일 때 60% 정도를 유지하면 쾌적한 범위에 들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범위인데 30% 밑으로 떨어지면 약간 불쾌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추워. 사람이 느끼기에 좀 추워. 춥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쯤에 가면 좀 춥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26도를 여기가 26도입니다. 26도인데 똑같은 26도 그러면 조금 넘어가면 27도쯤 되겠죠. 여기가 똑같은 27도인데 습도가 얘가 30이니까 습도가 만약에 한 20%쯤 된다. 여기가 20%쯤 되면 쾌적한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데 27도인데 습도가 60%쯤 되는 범위에서는 똑같은 온도지만 너무 더워서 불쾌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겨울철에는 20도 그리고 습도가 약 한 60%가 넘어서 이 정도면 한 70%라고 할까요? 20도이면서 70% 정도 되면 조금 추운 것 같지만 쾌적한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습도가 30%대로 떨어져 버리면 똑같은 20도지만 사람이 느끼기에 너무 추워서 불쾌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범위, 쾌적 지수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온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습도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똑같은 온도지만 불쾌할 수도 있고 또는 쾌적한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개인차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범위에서 설계를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예를 들면 여름철이라고 할까요?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18도, 20도까지 내리지 않더라도 습도만 적정 범위로 떨어뜨려 주거나 올려주면 우리가 충분히 온도를 26도나 25도에 맞춰놓고 생활을 하더라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붙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내에서 막 헬스장이야. 막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나겠죠. 근데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춰 놓으면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끼질 않아. 불쾌해. 더 온도를 낮춰줘야 돼. 그 이유는 몸에서 이제 땀이 나는데 이 땀을 빨리 증발시켜줘야 몸에서 발생한 체온을 떨어뜨려서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쾌적범위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정 범위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위는 우리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해줘야 돼요. 이게 실이 체육관이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습도도 좀 떨어뜨려주는 게 사람이 느끼기에 쾌적하게 느낄 거고, 그 공간이 그냥 사무실이다.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비티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한다거나 문서 작업을 한다, 독서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랬을 때는 26도에만 온도를 맞춰 놓더라도 충분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쾌적범위라고 하는 거는 온도만 있는 게 아니라 습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건 일본의 사례입니다. 기온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미스트입니다. 미세 분무 장치를 달아서 너무 더우니까 햇빛이 너무 강한 지역에는 저런 미스트를 뿌려서 그 주변의 열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또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런 게 효과가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6, 7월쯤에 장마다.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근데 7월 말, 8월 초 이럴 때는, 장마가 끝나고 땡볕이 아주 강할 때는 이런 미세 분무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청각이라고 하는 거를 뭐 크게 고려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청각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청각이라고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요즘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청각을 어느 정도 고려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차음 설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파트가 어디였냐면, 음악을 녹음하는 녹음실, 그 다음에 오페라 공연장, 뭐 영화관,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한 설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뭐 강당, 이런 곳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지 않던 설계 파트였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분석을 해서 좀 인테리어나 이런 데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를 갔는데, 어떤 카페는 흡음재의 역할을 해주는 재료를 많이 안 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막 울려요. 소리가 막 울려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 반대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울려가지고 막 들려요. 그러면 내가 바로 앞에 같이 있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흡음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설계를 적당히 해주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소음을 차단해 주거나 아니면 흡입을 해가지고 소리가 저한테 안 오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로 떠들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별로 안 시끄럽고 어떤 경우에는 좀 소리가 울리는 것 때문에 되게 거슬리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용한 설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층간소음에서는, 요즘 설계에서는 예전에는 그 바닥 구조체 슬라브 두께를 뭐 한 120 뭐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이게 얇으면 진동에 의해서 소음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요 벽이란다. 요 바닥 두께를 예전보다 더 두껍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마감을 위아래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쿵쿵쿵 뛰더라도 소리가 구조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흡음재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고, 일부분은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된 게 바로 사람한테 연결이 밑에 층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지붕에, 그러니까 천장 안에 들어있는 흡음재가 또 한 번 막아주고, 그러면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똑같은 충격을 주더라도 훨씬 적은 소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층간 소음을 위해서 음환경을 조절해주는 사례들이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음을 표현하는 범위인데,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0부터 80이라고 하고요. 80을 넘으면 청각에 손상이 옵니다. 청각에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60에서 70 정도가 되면 아주 짜증나고 불쾌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흡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나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소리라고 하는 거는 공기에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물, 그 다음에 구조체, 액체,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쿵쿵쿵 뛰었을 때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쿵쿵쿵 뛰는 게 바닥 구조체에 전달이 되고, 구조체가 그 밑에 실에 있는 공기를 다시 쿵쿵쿵 두드려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체로 벽을 쳤다고 해서 소음이 벽을 통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거지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벽체를 치더라도 옆방과 옆방 사이에 소음이 전달되는 걸 차단하려면 어느 정도의 흡음 또는 마감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이 느끼는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후각 나와 있고요. 후각은 뭐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환경이라는 게 공기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질 이런 거, 요즘은 뭐 새집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해결 방법은 뭐 약품 처리가 안 된 친환경 재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새 집에 들어가면 뭐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초고층 건물이라 가지고 창문을 못 여는 건물이 아니면 자연 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요. 자연 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에는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강제 환기를 반드시 시킬 수 있게끔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단 기계 환기를 했을 때는 자연 환기를 했을 때보다 비용적 측면에서 손해겠죠. 설비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 그 설비를 이용할 때마다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연 환기 중에서도 어, 맞바람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환기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창문을 이쪽에 뚫었을 경우에는 반대쪽에 창문이 있어서 바람이 다이렉트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바람이 꺾이게 되면 이게 꺾여 나가면 어떤 부분은 환기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환기가 안 되고, 그 공기가 거기 고여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 환기가 가능한 형태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건축학 개론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배웠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냉난방을 적게 해야 그만큼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그래야 이산화탄소 적게 쓰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최근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그다음 뭐 지열, 이렇게 대체 에너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옥상 정원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옥상에 지붕에 이제 잔디를 깐다거나 녹화를 시켜서 벽면을 녹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좀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패시브의 역할을 하는 친환경 설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자연환기 나와 있고요. 바람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바람길을 뭐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바람길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녹지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바람이 지나갈 때 나무나 이런 공원 이런데 숲을 지나게 되면 숲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바람이 약해져요. 이게 부딪히면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어서 사람이 느끼기에 좀 불쾌한 아주 강한 돌풍 같은 게 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데 도시에 이제 건물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녹지가 줄어들게 되고 바람이 그냥 쌩쌩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건물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특별히 어떤 지역에는 이제 병목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아파트가 만약에 서 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파트에 바람이 부딪혀서 못 지나가면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에도 바람이 부딪히고 이쪽에도 부딪히면 어떻게 요 사이 요 공간으로 바람이 빠르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건물 요 사이에 바람길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느끼기 아주 불쾌한 아주 빠른 바람이 돌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 또는 도시 설계, 단지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런 바람길을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게 되면 도시의 그 열섬 현상이 일어나서 더워진 공기들이 자연스럽게 도시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시의 열환경이 아주 좋아지겠고 열환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환기가 잘 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기환경도 좋아지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3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파트 4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고 파트 4는 주제가 뭐냐면 생활약자와 환경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